여러분들 최근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뭐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마용성 이런 데까지 신고가를 찍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살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사는 집 팔고 뭐 월세나 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끼고 살지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제 주변에도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여보 빨리 집 팔고 서울 사야 돼 하면서 가족회의 돌입하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. 그런데 이게 그냥 서울이라는 환상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. 제가 장담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.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. 지금 월세 살면서 서울 투자하려고 열심히 이 서울 유망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내게 맞는 자산 분리는 진짜 방법이 뭔지 찾게 되실 겁니다. 먼저 첫 번째는 한마디로 진짜 계산기 두들겨 봤냐는 거거든요. 지금 월세 살면서 서울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저 막연하게 서울이니까 제일 많이 오르겠지, 제일 좋겠지가 아니라 냉정하게 내가 얼마 넣고 얼마 먹을 수 있겠냐, 이거를 진짜 계산해봤냐,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. 아마 대부분이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.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집에 돈 많이 깔고 앉지 말아라. 차라리 내 집 마련보다는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해라.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유튜브들도 있고요.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. 전세나 월세 살면서 서울 갭투자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. 그래서 그냥 나오는 글 중에 맨 위에 있는 글을 그냥 클릭해 봤습니다.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있는 글이네요. 자, 월세 살면서 서울 갭투자 의견 구해봅니다. 현재 광교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15억에서 16억 매도 가능하고요. 이거를 미래를 생각해서 다 매도한 다음에 서초구에 15억 갭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강남에 있는 이 15억 갭을 가진 아파트들을 쭉 찾아보셨네요.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15억 정도라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제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글에 대한 댓글 반응. 지금 괜춘, 상급지,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좋은 전략, 굿 아이디어, 굿 초이스, 서초 갭투 좋아요. 한 분만 좀 반대하시네요. 저랑 비슷하시네요. 성투하십시오. 사람들이 대체로 좋다는 반응들이에요.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다는 거는 진짜 여론이 이렇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. 진짜로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 7년 전에 부동산 하나도 모를 때 내 집 마련을 잘못했었고 그 계기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부동산 잘 모르는 지인들 도와주기도 하면서 내 경험이 뭔가 남에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걸 좀 유튜브로 좀 풀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저도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이분하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의 저는 솔직히 이분 집 팔고 서초구 갭투 한다는 거 그냥 말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먼저 이분이 이 광교를 팔고 서초 리더스원을 갔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뭐 이분이 광교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광교에 그 15억짜리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광교에서 최근에 15억에 거래된 아파트인 그 자이언앤 힐스테이트, 광교역 앞에 있는 거, 광교 중앙역 앞에 있는 아파트, 최근 15억 정도에 거래된 이 아파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분이 여기 살고 있다고. 자, 그러면 이분은 이 아파트를 15억에 팔고 이 동일한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는데 그냥 좀 싸게, 월세를 좀 싸게 한 2억에 200짜리를 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실제는 이거보다 좀 높아요, 이 아파트가. 그리고 뭘 하죠?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이 레미안 리더스원을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겁니다. 30억짜리를 전세 15억 끼고 여기서 판 이 돈을 다 때려 박아서 강남역 근처 이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분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광교에서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을 때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게요. 은행 이율은 3.5%로 가정하겠습니다. 15억짜리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이거를 은행에다가 맡기면 연간 한 4,4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자 그 세금 떼고. 그리고 이 아파트가 매년 재산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오죠, 재산세가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이 아파트에 안 깔고 있고 그냥 은행에 넣는다면 재산세랑 더해가지고 연간 한 4,500만 원 정도의 그 기회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겠죠. 자가로 그냥 살 경우.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? 월세를 살면서 이 아파트에 강남에 갭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. 먼저 월세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은행에 넣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내가 월세를 한 달에 200씩 내야 되니까 연간 2,400만 원을 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월세를 살면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두 개 더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. 이제 이 서초 리더스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가 30억, 전세가 15억이니까 투자금 15억 원이 묶이게 되겠죠. 이 15억 원의 가치는 이자로 따졌을 때 이거랑 똑같죠. 이거랑 약 연간 4,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년 재산세를 한 480만 원 정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요거 3천만 원이랑 이 4,400만 원이랑 480만 원을 더했을 때 연간 총 비용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약 한 3,300만 정도 나는 거예요. 이 광교에 그냥 살았을 때의 유지 비용, 월세 살면서 강남 갭 투자했을 때 유지 비용, 이 차이가 한 3,300만 정도 난다. 여기에 또 뭐가 발생하냐면요.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이 집을 팔고 월세도 구하고 또 이 집도 사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전세도 맞춰야 돼. 그 비용이 들어간다. 그 비용이 먼저 이 거래가 그러니까 매도, 월세, 매수, 전세 이렇게 4건이잖아요. 4건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 집을 사기 위한 취득세가 들어가겠죠. 그리고 뭐 기타 뭐 이사비라든지 뭐 법무사비 뭐 기타 등등 그 비용을 뭐 대충 1,000만 원이라고 할게요. 그래서 1억 5천 정도,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요즘 전세는 한 그래도 갱신거 쓰면 한 4년 정도 살 수 있잖아요. 이 강남 아파트를 4년을 보유한다고 치면 그냥 내가 광교의 자가로 살았을 때 대비해서 얼마예요? 지금 이 차이 금액 곱하기 4에 뭐 일시적 발생 비용 1억 5천을 더해서 약 한 3억, 대충 3억 정도는 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. 이렇게 했을 때, 선택 이안을 했을 때. 그러니까 내가 이 강남 아파트를 산 것 대비해서 이 아파트가 그래도 한 4년 동안 3억 이상은 올라줘야지 뭐 거의 본전 정도 되겠네요. 기존에 살았을 때 대비해서.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? 그래서 3억 이상 올라줘야 된다. 자, 그러면 두 단지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정도를 기준적으로 쫙 그어서 비교해 보면 얘는 3억이 올랐어요. 얘는 1억 5천이 올랐어요. 진짜 이 아파트 값이 한 2배 차이 나는 것처럼 강남이 2배 올랐네요. 3억 올랐네요. 근데 상승률 자체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. 상승률 자체는. 왜냐면 집값이 2배니까.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오를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만 쭉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대로만 쭉 오른다고.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얘는 6억이 올라서 35억이 됐어요. 얘는 그냥 3억이 올랐다고 해볼게요. 앞으로 쭉 올랐을 때. 그러면 얘보다 한 3억 더 올랐잖아요. 그럼 성공한 건가요? 앞에서 계산했듯이 얘는 얘보다 무조건 3억이 더 올라야지 그냥 본전이잖아요. 똔똔이었잖아요. 얘를 유지하는 비용과 뭐 거래 비용이 있으니까. 그럼 이게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남의 집에서 지금 월세 살면서 거주도 불안정하고 또 여기 세입자도 관리해줘야 되고 실거주라면 모를까 살지도 않을 집에 15억을 때려받고 15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얼마가 더 오를 걸 기대하고 뭐 투자를 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. 내 집 마련했을 때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런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집 마련일 때 내가 그냥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가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내가 월세를 살면요, 사실상 투자 목적의 대출이 어렵죠. 투자 물건, 이 물건 자체도 전세를 주고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. 어떤 뭐 전세입자가 임대인이 이 집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하면 요새 뭐 전세 사기다 뭐다 말이 많은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. 차라리 이럴 거면 이 집을 담보로 그냥 대출을 받는 겁니다. 한 6억을 받는 겁니다. 15억짜리 아파트니까.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이게 15억짜리가 14억짜리 매물도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전세도 8억이었더라고요. 이 둘의 차이가 6억 정도잖아요. 대출 끼고 대출로 6억을 받아서 이걸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겁니다. 동일한 아파트를,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일한 아파트를 한 채 더. 물론 이게 뭐 투자금도 커서 해서 투자 자체는 별로 비추천하지만 진짜 꼭 투자를 하겠다면 차라리 이 방법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. 차라리.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이 아파트 두 채면 지금 이 내 자가 그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1+1 두 채잖아요. 이 아파트 두 채면 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오르는 거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, 그러면 오히려 지금 보면 투자금도 얘는 지금 15억이나 들어갔는데 투자금도 훨씬 적고 또 힘들게 내가 월세 안 살아도 되고 내 집에서 안정감 있게 살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. 그냥 사람들이 뭐 서울, 강남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보고.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성입니다. 돈만 보다가
돈만 쫓다가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앞서서 그분처럼 사람들이 굳이 잘 살던 집을 팔면서까지 투자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?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거 안정성보다는 이 시세 차익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주거 안정성의 가치가 이게 돈으로 환산해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우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, 먼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이죠. 2년. 근데 보통 여기서 2년 살고 갱신권 청구를 해서 2년 더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할 건데 이러면 뭐 갱신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월세도 변동될 수 있고요. 그런 리스크가 있죠.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한 그 집은 어떻죠? 일단 2년 뒤에 전세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재계약할 때 그게 내리면 서울은 뭐 안 내릴까요? 물론 지금 서울이 향후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오를 확률은 높습니다. 근데 또 모르죠, 사람이. 뭐 강남 재개발 물량 이렇게 쏟아지고 여러분들처럼 서울에 무조건 한 채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? 몰리면 그들이 전부 전세를 내놓게 되잖아요, 투자자들은. 그럼 전세가가 그다지 탄탄하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그 사례를 보면 자기 집 팔아서 그냥 영끌했잖아요. 완전히 싹 다 쏟아 부었는데 만약에 전세금 내려갔어요. 그러면 전세금을 내가 내어줄 돈이 없잖아요, 더 이상 세입자한테. 이거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전세 시세 맨날 살펴보면서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투자하면 이게 세입자는 뭐 고쳐달라 이런 것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이게 싹 다 내 전재산 쏟아부은 영끌이기 때문에 내 투자한 집이 뭐 올랐나 내렸나 뭐 주식 호가창 마냥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금융위기 이런 거는 뭐 다들 예측하고 터졌나요? 그런데 영끌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요,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. 인생이 진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내 집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 규모를 좀 줄인다면 역전세가 나더라도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메꿀 수도 있고,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. 근데 남들은 많은 돈을 집에 깔고 앉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오히려 그 깔고 앉은 방석이, 내가 깔고 앉은 내 집이라는 방석이 나의 욕심을 좀 조절해주고, 왜냐면 여기 깔고 앉았으니까 함부로 돈을 못 쓰잖아요. 그리고 뭔가 좀 위험에 닥쳤을 때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내 집이 있으면 든든해요. 뭐 벽에 액자도 걸 수 있고, 아트윌에 TV도 박을 수 있고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정수기, 그 호스 타공, 뭐 식세기 설치 이런 거 다 집주인한테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허락 맡을 필요도 없고, 뭐 예를 들어 애완동물도 마음대로 키워도 되고, 뭐 살다가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. 뭐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런 것도 별로 상관 안 하게 됩니다. 근데 새 들어 살면 어떻죠? 새 들어 살면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파요. 배가 아파. 집값이 내리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겁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집이란 게 단순히 시세차 이상의 이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한 가정은 이와 같은 순서로 주로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데요. 이 구간에 있다 보면 사실 원룸으로 뭐 월세를 가든 뭐 하든 별 상관이 없는데요. 이때부터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 방이라도 한 칸 더 있었으면 하게 되고, 아이가 초등학교 가게 되면 친구들 때문에 이사 가는 걸 엄청 싫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제 애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거든요. 그래서 올해가 이사 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지금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. 또 사람들이 또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 학군 이런 거 많이 따지게 되죠. 학원, 학군. 그래서 또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순서로 갈수록 사실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 주거지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영끌 투자해서 갑자기 뭐 월세 살고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주거 수준을 갑자기 급속히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구간이 되거든요. 이때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. 버틸 수 있으니까. 인내력이 강한 시기니까 이때는. 제가 이게 투자보다도 주거 안정성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, 저도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투자를 한 입장이거든요. 내 집 마련 먼저 하고. 근데 저는 그 부동산 상승장도 겪고 하락장도 겪고 뭐 역전세 다 겪어봤지만, 결국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정적인 내 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설적인 그 투자자들도 다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워렌 버핏, 피터 린치,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격적인 투자 이전에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투자의 기재들이 내 집 마련을 강조한 이유가 결국은 이 안정적인 거주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 쫓기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한 투자가 될 수 있다
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광교는 그래도 좋은 아파트잖아요. 우리 동네는 진짜 답이 없어요. 자, 이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요. 안 좋지만 미래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오히려 지금 쌀 때 매수하셔라. 쌀 때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근데 이게 미래에 더 안 좋아질 지역이 확실한 지역이에요. 그러면 뭐 전월세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무조건 뭐 내 집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내가 이 판단조차 잘 못할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. 그러니까 제 예전 영상들 참조하셔가지고요. 우리 지역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나 잘 판단해 보시고요. 자, 다음엔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사실 당장 내년 내일을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? 근데 서울만 혼자 오를까요? 서울이 오르면 딴 데도 따라 오르겠죠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서울 고가 아파트는 아까 봤다시피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. 전세가율이. 아까 얼마였죠? 그 서초구 30억짜리가 전세가 15억이었잖아요. 전세가율이 그럼 얼마예요? 50%밖에 안 되잖아요. 50%. 30억짜리가 전세 15억이. 이 돈을 이렇게 몰빵하느니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 한 채 하고 또 투자용으로 한 채 사놓으면 어차피 내가 시장이 오른다고 확신을 했으면 이거 오를 때 이 두 채도 오를 거고, 이게 서울 몰빵보다는 훨씬 안정적일 거라는 거예요. 이게 월세 살면 두 채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. 이럴 수 있어요. 그렇죠. 월세를 살면 두 채도 투자할 수 있죠. 취득세 중과 피하면서. 근데 내 집도 없이 이렇게 투자로 두 채를 굴린다는 거는 리스크가 결국 두 배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두 채가 이제 만기가 뭐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역전세를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. 뭐 비슷한 시기에. 그럼 어떻게 돼요? 아까 보셨듯이 몰빵을 했으면 이 두 채 중에 한 채라도 역전세가 나면 그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좀 초보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 두 채를 투자로 잘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. 이 두 채에 대한 세입자 관리도 잘 하면서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이 한 채 살면서 뭐 한 채를 투자를 해보는 게 오히려 좀 든든하다는 거죠. 그 다음, 저는 혼자인데요, 부부고 뭐 아이 생각도 없는데요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까 그 보셨던 처음 가구가 이사가는 단계 중에 제일 초반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뭔가 그 기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. 진짜 자산을 늘리기 위해 주거비를 줄여가지고 원룸 이런 데 가셔도 되고, 그 원룸에 살면서 남은 그 여윳돈들 있잖아요,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. 근데 단 뭔가 신용대출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가 영끌해서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그거는 별로 비추천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다 팔고 서울 상급지 집 산다는데 그냥 막연히 서울이니까 오르겠지 당연히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 이게 엄청 이익인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 보시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사도 핸드폰을 사도 엄청 고민하는데 전 재산 몰빵하는 집을 사는 건데 그냥 감으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. 두 번째는 굳이 모든 걸 다 팔고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게 내 집 마련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방법보다 나은 건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, 세 번째는 이 리스크 대비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주거 안정성에 보다 더 초점을 좀 맞추시라는 겁니다. 우리 가족을 위해서.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고민들을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?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.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럼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? 왜?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,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이 3번 주거 안정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분명히 크거든요. 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좀 더 큰 돈을 계속 원하게 되고, 그러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월세 살면서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사를 다닐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결국 내 집을 이 포기한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고,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한 푼이라도 집값이 올랐을 때 나와 내 가족은 진짜 행복한지, 오는 것보다 더 이사를 다니면서 가족의 피로감만 쌓이는 건 아닌지, 이런 걸 좀 잘 따져보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집을 다 팔고 월세 살면서 서울 이런 데 투자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이사 다니고 이러면서 가족들의 좀 불만이 좀 쌓여 있거든요.
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돈 번 것도 아니에요. 이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살면서 서울 투자가 진짜 내게 맞는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는 매주 도움되는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까먹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